600년 전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뜬 자음,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이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언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한글의 새로운 의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이 가진 논리적 체계, 조합형 구조,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이 AI의 언어 학습 원리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AI 시대,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언어적 가교,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 열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도구로 재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언어학과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있죠. 강의실 앞에는 동아시아 언어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윌리엄 카터 교수가 프로젝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한글, 언어적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옆자리에는 석사 과정 중인 에밀리 존슨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마이클 브라운이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맞은편에는 중국 출신의 리웨이와 일본인 사토 타카히로가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윌리엄 카터 교수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한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모국의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다뤄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카터 교수는 세계 여러 문자 체계의 기원과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에서 발전한 라틴 알파벳까지 다양한 문자의 역사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교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매우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웨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일본에서 온 사토는 턱을 괴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에 차분히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카터 교수는 이어서 한글 창제의 배경과 세종대왕의 철학적 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글자의 창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교육적, 문화적 혁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민주주의적 가치와 철학적 깊이에 대해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해외에서 한글의 과학성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출신의 사토 타카히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깊이 있는 역사와 복잡한 문자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는 오히려 깊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의 말은 한글을 단지 쉬운 문자로만 치부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학문적 환경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리웨이도 사토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너무 인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발전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기 쉽다고 해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깊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시더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미국 출신의 에밀리 존슨이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는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용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죠. 에밀리는 라틴 알파벳의 예를 들며 한글의 효율성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마이클 브라운도 손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그는 기술적 관점에서 한글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복잡성이 반드시 장점은 아닙니다.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은 타이핑 속도와 텍스트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훈 학생, 당신은 한국에서 왔고 언어학과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있죠. 한글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하다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히려 한글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형 문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자보다 적은 글자로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교수님의 허락을 구한 후 분필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적으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또한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언어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제 말이 진행될수록 사토와 리웨이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제가 연구해온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술 환경에서 한글은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글은 AI와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언어 연구에서 컴퓨터가 문자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마이클이 이 부분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그에게 이 정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한글은 영어보다 적은 글자 수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음절 구조 때문인데 한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정보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카터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지훈 학생, 한글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가진 장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관심에 고무되어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컴퓨터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강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처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한글은 그 규칙성과 체계성 때문에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 압축 측면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 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사토 타카히로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자신의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고 리웨이는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지훈 학생, 이제 우리는 한글이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군요. 그러나 리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는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김지훈 학생의 설명은 흥미로웠습니다만 여전히 한자가 가진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가치를 한글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한자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단순히 우열관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각각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니까요. 제 생각을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리웨이 학생의 말씀처럼 한자는 분명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깊이도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성과 접근성, 그리고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 역시 중요한 가치죠.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에밀리가 제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지훈의 의견에 동의해요.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기능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글은 비록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지 모르지만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마이클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한글과 같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는 학습 효율이 높아요. 이는 단순함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사토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도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나요? 완전히 한글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생각을 정리한 후 저는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사토 학생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고 고전 문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반면 한글은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현대적 활용에 더 적합합니다.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학문적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훈 학생,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을 결합한 연구가 제 전공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가장 좋은 예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텍스트 입력 효율성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키 입력으로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글 사용자들은 같은 내용을 영어보다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은 강점을 보입니다.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발음기관의 형태와 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클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기계 번역에서도 한글이 유리한가요? 이 질문에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 번역은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한글이 가진 규칙성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저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또 다른 가치를 말하고 싶어요. 한글은 창제 당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문자 역사에서도 문자는 항상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한자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문자 해독 능력은 특권층의 전유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의 창제 목적은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토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의 복잡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접근성도 문자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카터 교수님은 학생들의 토론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시더니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토론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한글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칠판에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적으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질문을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깊은 감정을 담아 대답하고 싶었지만 학문적인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간 저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한글이 제게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한글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을 통해 민족 정신을 고취했고, 이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상들의 고난과 투쟁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 문자 창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는 많지 않죠. 카터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었군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문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는 드물지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와 한글이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의 시각적 독특함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팝 그룹의 로고나 앨범 디자인, 드라마 포스터 등에 한글이 사용되면서 시각적 차별화가 이루어졌죠. 또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한국어 가사를 배우려는 해외 팬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독특한 문자 체계가 브랜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많은 K-팝 팬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리웨이도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죠. 사토도 이제는 훨씬 수용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이해하니 새롭게 보이네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글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한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글의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카터 교수님이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나요? 이 질문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미래 기술과 한글의 접점에 대한 저의 비전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카터 교수님의 질문은 제 연구 분야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미래, 특히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제가 학위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였으니까요. 설렘과 함께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소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화형 AI 시스템에서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시각적 인식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명확하고 구별이 쉬워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이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멀티모달 AI 시스템에서 한글의 시각적 특성과 논리적 구조는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그 자체로 알고리즘적 사고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이죠. 에밀리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은 과거의 문자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시대를 예견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자를 만든 셈이니까요. 저는 에밀리의 말에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사고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의 미래에 대한 지훈 학생의 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자 체계가 그렇듯 한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 것 같나요? 교수님의 질문은 저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문적 논의에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정보 밀도가 높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폰트 개발과 렌더링의 복잡성을 더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상 맥락 의존적인 의미 해석이 중요한데 이는 AI가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어도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문자의 복잡성과 맥락 의존성은 동아시아 언어들의 공통된 특성인 것 같군요. 사토도 이제는 완전히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의어가 많아 AI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언어들이 공유하는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한글에 대한 비판에서 동아시아 언어들의 공통된 특성과 도전에 대한 토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대화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으로 시작된 토론이 이제는 각 문자 체계의 특성과 공통된 도전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 묘한 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카터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풍성한 토론이 이루어졌네요.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해 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이 질문은 오늘 토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문자 체계를 평가할 때 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습 용이성입니다.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둘째, 정보 전달의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셋째, 문화적 역사적 가치입니다. 문자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깊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현대기술과의 호환성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말하죠. 에밀리가 저의 의견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지훈의 관점에 동의해요. 그리고 그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글은 정말 균형 잡힌 문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습 용이성과 현대기술과의 호환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깊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도 높으니까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은 정말 놀라운 설계입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 이렇게 적합하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웨이는 이전보다 훨씬 수용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역사적 깊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바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라면
한글은 체계적인 사고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토도 이제는 한글에 대한 새로운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한글의 체계성과 효율성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가진 장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한글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변화된 태도를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된 토론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으니까요. 카터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문자 체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로서 언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을 통해 문자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는 역사적 깊이뿐만 아니라 현대적 가치와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과 필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한 존중도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에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지훈.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마이클과 리웨이, 심지어 사토까지도 에밀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의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의 가을 하늘 아래 저는 앞으로의 연구와 토론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